에라, 자리를 잡고 앉아보시게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어느 기록보다도 뜨거웠던 한 여인의 기구하고도 장엄한 생애에 관한 것이라네. 때는 우리 강산이 외놈들의 발길질에 짓밟혀 온통 핏물로 물들었던 그 참혹한 임진년의 난리 때였지. 저 멀리 바다 건너온 섬나라 도적대가 귀신같은 총이라는 무기를 들고 쳐들어오니 평화롭던 고을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산천초목조차 그 섯을 퍼런 칼날 아래 숨을 죽였다네. 그때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 대대로 무예를 숭상하던 집안이라 불리던 한 가문이 있었으니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은 없고 오직 꽃처럼 고운 딸아이 하나뿐이었어. 아비는 젊은 날의 용맹은 어디 가고 이제는 몸의 반쪽이 굳어버린 병으로 자리에 누운 신세였으니 나라에서 싸움터로 나오라는 정갈이 왔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나. 처자는 결심했다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 집안의 법도만을 배우며 자랐으나 이제는 아비의 목숨을 구하고 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들기로 한 것이야. 달빛도 숨죽인 한밤중에 그 길고 탐스럽던 머리카락을 단칼에 베어 넘기고 벽장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아비의 낡고 큰 군복을 꺼내 입었지. 그렇게 그 처자는 집을 떠나 의로운 군대 속으로 스며들었어. 외놈들의 탄환이 비 오듯 쏟아지는 들판 위에서 그녀는 아비의 녹슨 칼을 휘두르며 적진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어. 선열이 낭자하고 비명이 난무하는 지옥과 같은 현장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지. 오늘 그 숨겨진 비화의 막을 천천히 올려보려 하니 귀를 기울여 보시게나. 자, 찻잔을 내려놓고 옷깃을 여미시게.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저작거리의 흔한 농짓거리가 아니야. 살을 내는 삭풍이 몰아치던 그의 겨울, 조선 팔도를 피비린내로 진동케 했던 그 끔찍한 난리통 속에서 피어난 가슴 시리도록 붉은 꽃 한 송이에 대한 이야기라네. 때는 바야흐로 임진년, 바다 건너 외적들이 개미떼처럼 몰려와 부산포를 집어삼키고 한양 도성을 향해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던 시절이었지. 경상도 문경 세제 아래 이름 없는 산골 마을에도 그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지. 그곳에는 평생을 무인으로 살다가 늙고 병들어 낙향한 박노인이 외동딸 연옥과 함께 살고 있었네. 연옥이 나이 이제 막 18, 꽃다운 처녀였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네. 관아의 이방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박노인의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거늘 사내 대장부가 어찌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가. 당장 칼을 들고 나오시오. 이방이 던진 징집영장은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와도 같았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벽에 걸린 녹슨 환도를 집어들려 했어. 그러나 야속한 세월이여. 무릎은 꺾이고 다리는 풀려 그만 마루 아래 마당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 내일 아침까지 장정이 나오지 않으면 이 집안은 역적으로 몰릴 것이오. 섯을 퍼런 엄포를 놓고 이방은 사라졌네? 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연옥의 가슴이 어떠했겠나.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일 게야. 그날 밤, 박노인은 열병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해대었어. 내가 가야 하는데. 내 나라, 내 임금님을 지키러 가야 하는데. 그 애끓는 신음이 연옥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고 달빛마저 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어. 연옥은 결심했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보침 속에 숨겨두었던 가위를 꺼내 들었어.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지. 희미한 호롱불 아래 비친 자신의 모습. 곱게 빗어 넘긴 긴 머리카락. 어머니가 물려주신 붉은 댕기. 연옥은 떨리는 손으로 댕기를 풀어내 어머니,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다시는 이 머리를 곱게 빗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서걱. 서걱. 가위질 소리가 정적을 갈랐어. 평생을 길러온 탐스러운 머리카락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연옥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마치 죽은 짐승의 털처럼 바닥에 흩어졌네. 이제 거울 속에는 고운 처녀 대신
댕기머리를 하net 뗀 소년만이 남아 있었어.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을 뒤져 아비가 젊은 시절 입었던 낡은 군복을 꺼냈네. 남색 전복과 붉은색 천릭. 하얀 무명천을 가져와 부풀어 오른 가슴을 꽁꽁 동여매기 시작했어. 숨이 턱턱 막혀오고 살이 짓눌리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네. 나는 이제 여인이 아니다. 나는 박씨 가문의 장수다. 동이 트기 전 연옥은 잠든 아비의 머리맡에 큰 절을 올렸네. 아버님, 수왕이 아버님을 대신하여 갑니다. 부디 강건하시옵소서.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방문을 나설 때 새벽바람이 휑하니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 그날의 전투에서 연옥은 아비의 녹슨 칼을 뽑아 들었어. 와, 그녀는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외적의 선봉을 향해 몸을 날렸어. 가장 먼저 달려들던 외병 하나가 연옥을 향해 창을 찔러왔어. 하지만 연옥은 몸을 날렵하게 비틀어 창을 피함과 동시에 칼을 내리쳤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쳤어.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람의 살을 베는 감촉.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와 전율이 동시에 밀려왔네. 도망치던 아군들이 그 모습을 보았어. 저기 보라. 어린 장수가 혼자서 적진을 유린하고 있다. 도망치던 발길을 돌려 병사들이 고함을 지르며 다시 덤벼들기 시작했네. 전세가 뒤집히는 순간이었지. 그날 이후로 군영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네. 붉은 도포를 입은 어린 장수가 나타나면 외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진다고. 사람들은 그를 홍위동자, 홍위동자, 나 부르며 칭송했지만 정작 그 전설의 주인공은 밤마다 남몰래 가슴을 싸맨 천을 풀고 멍든 살을 어루만지며 고향에 두고 온 아비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게야. 달빛조차 숨을 죽인 칠흑 같은 밤, 군영 안은 코를 찌르는 땀 냄새와 사내들의 거친 코골이 소리로 가득 찼네. 연옥만큼은 편히 눈을 붙일 수가 없었어. 그녀는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살짝 풀었지. 하루 종일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게 압박해 온 천 탓에 하얀 살결은 이미 피멍이 들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살이 쓸려 진물이 나는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니었어. 여인의 몸으로 사내 행세를 한다는 것, 그것은 적의 칼날보다 더 무섭고 고통스러운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게야. 연옥이 남장을 들키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역설적이게도 지옥 같은 전장의 참혹함 덕분이었네. 며칠씩 씻지 못해 흙먼지와 피비린내에 찌든 병사들에게서 여인의 향기를 맡기란 불가능했고 언제 목이 달아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남의 생김새를 뜯어볼 여유 따위는 누구에게도 없었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네. 외적의 대군이 파도처럼 밀려와 아군의 진영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였지. 연옥은 선봉에 서서 미친 듯이 칼을 휘둘렀어. 그때 아군을 지휘하던 중군장이 적의 조총에 맞아 말에서 굴러떨어진 것이야. 그 찰나의 순간 연옥이 비호처럼 몸을 날렸어. 챙각.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외병의 칼이 연옥의 환도에 막혀 튕겨 나갔네. 연옥은 쓰러진 중군장을 등 뒤로 감싸고 몰려드는 적들을 향해 이를 드러냈어. 혼자서 10명이 넘는 적을 상대하면서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어. 이 사건으로 연옥은 일약 군영의 영웅으로 떠올랐어. 하지만 그럴수록 연옥은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네. 환호와 칭송이 쏟아지는 연회장 대신 그녀는 홀로 계곡의 찬물에 피 묻은 칼을 씻으며 떨리는 몸을 추스르고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세상에 비밀이란 없는 법이라지.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는 날카로운 시선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한양에서 파견 나온 종사관 김인우라는 사내였네. 김인우는 뼈대 있는 무반 가문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사람 보는 눈이 매와 같기로 유명한 인물이었어. 그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던 게야. 저 아이. 움직임이 기이하구나. 사내의 골격이라기엔 선이 너무 가늘고 김인우의 눈길이 머문 곳은 연옥의 손이었어.
칼자루를 쥔 손마디는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지만 그 손의 크기나 손가락의 모양새는 영락없는 여인의 섬섬옥수였거든. 어느 날 저녁, 김인우는 일부러 연옥이 자주 찾는다는 인적 드문 숲속 개울가를 찾았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목덜미는 백옥처럼 하얗고 가녀렸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내라면 을에 있어야 할 목젖이 도드라지지 않았지. 거기, 홍이동자 아니더냐. 김인우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네. 연옥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옷깃을 여미며 고개를 숙였어. 소인이. 잠시 더위를 식히느라. 사내 녀석이 어찌 그리 부끄러움이 많은가. 혹시 내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니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네. 풀벌레 소리마저 뚝 끊긴 숲속.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오갔어. 과연 연옥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계집처럼 곱상하다.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연옥의 가슴에 박혔어. 하지만 연옥은 오히려 김인우를 똑바로 올려다보았네. 나으리, 부모가 물려준 껍데기가 고운 것이 어찌 죄가 됩니까? 사내의 가치는 얼굴 가죽이 아니라 이 손에 쥐어진 칼끝에 있다고 배웠습니다. 제 얼굴이 기생 오라비 같아 미덥지 않으시다면 당장 저 외놈들 목을 베어와 그 피로 이 얼굴을 씻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내다운 얼굴이 되겠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울림은 쇠종을 친 듯 단단했네. 김인우의 입가에 묘한 웃음이 스쳤어. 말버릇 하나는 장수감이로구나. 물러가거라. 그가 뒷짐을 지고 돌아서자 그제야 연옥은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어. 등줄기에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네. 부대는 남해의 끝자락, 왜구들이 수시로 출몰한다는 고흥의 어느 해안 마을을 향해 다시 행군을 시작했네. 드디어 바닷잔 내음이 바람에 실려오기 시작할 무렵 저 멀리 하늘 위로 시커먼 연기 기둥이 솟구치는 게 보였어. 정군, 출격하라. 놈들이 배에 오르기 전에 쳐야 한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네. 초가집들은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아낙네들의 비명과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어. 연옥의 눈이 뒤집혔어. 그녀는 대열을 이탈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왜구를 향해 몸을 날렸네. 물 흐르듯 유연하게 몸을 회전시키며 놈의 허리춤을 베어버렸어. 붉은 피가 솟구쳐 연옥의 붉은 도포 위에 뿌려졌지만 원래 붉은 옷이라 티조차 나지 않았어. 그때였어. 덩치가 산만 한 왜구 우두머리 하나가 커다란 도끼를 들고 연옥을 향해 달려들었네. 연옥은 힘으로 맞서는 대신 아비에게 전수받은 쌍류검법을 떠올렸어. 버드나무 가지처럼 부드럽게 흘려내고 바람처럼 파고드는 검법. 놈이 다시 도끼를 횡으로 휘두르자 연옥은 바닥에 몸을 낮추며 놈의 품으로 파고들었네. 푸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왜구가 쓰러졌지.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인우의 눈이 크게 뜨였어. 저것은 분명 최대감의 검법이다. 설마 저 녀석이 밤이 깊어 승리의 흥분이 가라앉을 무렵 연옥은 어두운 구석에 홀로 앉아 칼을 닦았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때였네. 자객이다. 자객이 들었다. 김인우의 막사 쪽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연옥은 반사적으로 칼을 집어들고 튀어나갔네. 붉은 도포가 다시 한번 밤바람에 휘날렸지. 연옥은 아비가 남긴 환도를 질끈 움켜쥐고 바람처럼 몸을 날렸네. 비켜라. 썩 비키지 못할까. 막사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어. 그런데 김인우를 몰아세우는 자는 놀랍게도 외적이 아니었네. 조선군의 복장을 한 얼굴을 검은 천으로 가린 자객이었어. 자객의 손에 들린 짧은 비수가 뱀의 혀처럼 날름거리며 김인우의 목을 노리고 들어갔지. 챙각.
쇳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졌어. 자객의 비수가 김인우의 목울대에 닿기 직전 연옥의 환도가 그 사이를 파고들어 쳐낸 게야. 불꽃이 튀며 자객의 몸이 뒤로 튕겨나갔네. 이 자의 검술은 예사롭지 않았네. 살수를 위해 만들어진 교활하고 변칙적인 칼부림이었어. 연옥은 이를 악물었네. 아버지는 말씀하셨지. 칼은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라고. 연옥의 환도가 아래에서 위로 제비가 날아오르듯 솟구쳐 올랐지. 서거.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자객이 쓰러졌네. 연옥은 멈추지 않고 칼자루 끝으로 놈의 명치를 가격해 쓰러뜨렸지. 바깥에서 들려오던 피리 소리가 바뀌었어. 삐. 그것은 성문 안쪽에서 내통자가 성문을 열었다는 신호였던 게야. 열린 성문 틈으로 외구의 무리가 봇물 터지듯 밀려들어 오고 있었지. 김인우가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 연옥이 그의 앞을 막아섰네. 지금 나가면 개죽음입니다. 비켜라. 내 부하들이 죽어가고 있다. 연옥은 짧게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어. 그럼 등 뒤는 제가 맡겠습니다. 두 사람은 불타는 막살을 박차고 지옥 같은 전장으로 뛰어들었어. 연옥과 김인우,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춤을 추듯 칼을 휘둘렀어. 김인우가 왼쪽을 베면 연옥이 오른쪽을 막았고, 연옥이 찌르면 김인우가 베었지. 밤새도록 이어진 혈투였네. 하늘이 붉은색에서 푸르스름한 잿빛으로 변해갈 무렵, 왜구들은 하나둘씩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 그들의 우두머리가 쓰러지고 전세가 역전된 게야. 해가 수평선 위로 붉은 머리를 들이밀 무렵 해안가 마을은 폐허나 다름없었네. 그 참혹한 풍경 한가운데 연옥이 서 있었어. 붉은 도포는 이제 본래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그녀의 두 눈만은 새벽별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어. 김인우가 절뚝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어. 이름이 무엇이냐? 연옥은 피 묻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네. 그저 칼잡이일 뿐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찢어진 붉은 도포 자락을 휘감았네. 불타는 해안마을, 처절한 승리의 현장, 그리고 그 중심에 선 붉은 도포의 사나이. 아니, 18 처녀. 자, 찬물이 식기 전에 어서 이야기를 이어가세. 동이 트며 전쟁의 참혹한 밤이 물러간 그 해안가, 연옥은 피 묻은 도포 자락의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지. 하지만 세상에는 그저 끝이 나는 이야기란 없는 법이야. 전투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네. 연옥에게는 그 사흘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보다 아찔한 나날이었어. 김인우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 그는 부상을 입은 몸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사 녀석을 조용히, 집요하게, 그러나 아무런 내색 없이 관찰하고 있었어. 나흘째 새벽, 연옥이 숲 가장자리에서 홀로 가슴을 동여맨 광목천을 느슨하게 하는데 바로 그때였어. 그만하면 됐네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지. 김인우가 지척에 서 있었어.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지만 그 눈빛은 어떤 칼날보다도 예리하게 연옥의 가면을 꿰뚫고 있었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연옥의 손이 굳어버렸네.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 언제부터 겼습니까? 첫 전투 때부터였지. 칼을 쥔 손이 여인의 것이었어. 그리고 내가 쓴 건법. 그것은 내가 어릴 때 직접 사사한 스승의 것이었다. 박씨 문중의 쌍류검법, 그 검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었어. 연옥의 눈빛이 흔들렸네. 그녀는 천천히 손을 칼자루에서 내렸어. 그렇다면 왜 진작 잡지 않으셨습니까? 잡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니까. 박무인, 아직 살아 계신가? 살아 계십니다. 병으로 쓰러지신 채로. 그래서 딸이 대신 칼을 들었군. 침묵이 흘렀네.
연옥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지. 처치하실 겁니까? 군법을 어기고 남장으로 진영에 숨어든 죄인을 김인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윽고 고개를 들었네? 박씨 문중의 검이 이 난리통에 사라지는 것은 아깝지. 그리고 내 목숨을 2번이나 구해준 자를 잡아 넘기는 것은 내 도리가 아니야.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김인우의 발걸음이 멈췄어.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 바람이 불어와 그의 도포 자락을 휘날렸네. 이 나라에는 지금 칼잡이가 필요해. 칼잡이가 사내인지 계집인지 가릴 처지가 아니야. 그날 이후로 김인우는 달라졌어. 여전히 연옥을 연석이라 불렀고 다른 병사들 앞에서 특별하게 대하는 일도 없었지. 하지만 진영을 꾸릴 때 연옥의 천막은 은근히 끝자락에 배치되어 홀로 씻을 공간이 생겼고 야간 보초를 서는 임무에서는 묘하게 빠지게 되었어. 연옥은 그것을 눈치챘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어. 부대는 다시 북쪽으로 진격 명령을 받았네. 바로 그날 밤 연옥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어. 박무인의 딸이로다. 내 아비가 역적으로 몰려 이미 압송되었느니라. 연옥의 손이 떨렸네. 쪽지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지. 이방의 고변이었어. 늙고 병든 박노인은 관아에 끌려가 모진 문초를 받고 있다 했지. 연옥은 짐을 챙겨 진영을 빠져나가려 했지. 그러나 막사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네. 김인우였어. 어디 가느냐? 아버지가 잡혔습니다. 알고 있다. 내 아비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린 자는 바로 그날 밤 내 막사에 자객을 들여보낸 무리와 같은 패거리다. 내 아비를 미끼로 너를 불러들이려는 것이지. 그렇다면 더더욱 가야 합니다. 미끼인 줄 알면서도 가야 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입니다. 김인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나도 함께 가겠다. 연옥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를 보자 김인우는 쑥스러운 듯 눈길을 비켰지. 이 몸의 목숨을 2번 구해준 빚이 있어. 빚쟁이 노릇은 평생 못해먹을 성미야.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진영을 빠져나갔네. 아비의 명예를 되찾은 날, 붉은 도포는 바람에 날렸네. 자, 이제 마지막 찻잔을 올리세. 이야기의 마지막은 언제나 쓰고도 달아야 하는 법이니 천천히 음미해 주시게나. 관아가 있는 고을은 진영에서 이틀 거리였네. 연옥과 김인우는 낮에는 인적 드문 산길로 다니고 밤에는 민가의 헛간이나 폐가에서 잠을 청했어. 첫날 밤, 빈집 처마 아래 불씨 하나 없이 웅크리고 앉아서였어. 연옥이 먼저 입을 열었지. 나으리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조정의 원수를 등지고 이런 행색으로 길을 나서신 것이 김인우는 집단의 등을 기댄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 두려운 것과 해야 할 것은 별개야. 연옥은 그 말을 오래 씹었네. 아비가 한 말과 닮아 있었어. 병든 몸으로 마루에서 굴러떨어지면서도 칼을 쥐려 했던 그 손이 생각났지.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으리의 스승으로서. 엄했지. 그러나 진심이 있었어. 무인이란 강해야 하지만 강함이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지. 그 가르침은 지금도 이 안에 있어. 그는 가슴을 손으로 짚었어. 연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릴 뻔했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어. 별 하나가 반짝였지. 아버지, 저 별이 아버지이신지요. 이틀 뒤, 두 사람은 고을 관아 근처에 닿았어.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연옥이 말했어. 김인우가 눈썹을 찌푸렸지. 혼자서. 저는 작고 가벼우니 담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으리는 바깥에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주십시오. 담 안에 들어가면 왼쪽 끝 옥사가 정치범을 가두는 곳이야. 포졸교대는 밤 3경에 이루어지니 그 틈을 노려야 해.
그는 이미 정보를 파악해두고 있었던 게야.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드는 삼경이 되었을 때 그녀는 붉은 도포를 검은 천으로 덮어싸고 관아 담벼락을 날쌔게 타 넘었네? 옥사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어. 연옥은 칸칸을 살피며 나아갔어.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칸, 호칩을 하나를 덮고 누워있는 작은 노인을 발견했네. 아버지. 연옥은 쇠창살 사이로 팔을 뻗어 노인의 손을 잡았어. 박노인이 눈을 떴네.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눈을 깜빡이다가 이윽고 그 눈에 눈물이 고였지. 연호가.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박노인의 손이 연옥의 손을 꽉 움켜쥐었어.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손에서 연옥은 울음이 터질 것 같았네. 아버지, 제가 꺼내드리겠습니다. 연호가, 도망쳐라. 너마저 잡혀선 안 돼. 저도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처럼요. 박노인이 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 그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섞인 감정이었지. 바로 그때였어. 밖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네? 나는 한양에서 파견된 종사관 김인우다. 이 관아의 수령을 당장 불러오너라. 조정의 명령 없이 아군 병사의 가족을 옥에 가두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니 그 죄를 묻겠다. 쨍쨍하고 관록이 담긴 그 목소리는 새벽 관아를 뒤흔들었네. 연옥은 잠시 당황했다가 곧 그의 의도를 알아챘어. 소란을 피워 시선을 끌고 그 틈에 자신이 노인을 데리고 나오라는 것이었지. 연옥은 움직였어. 쇠창살 자물쇠는 낡고 녹슬어 있었네. 아비가 가르쳐준 대로 칼끝을 틈새에 끼워 비틀자 끼잉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튀어나왔어. 연옥은 아비의 팔을 받쳐들고 옥사를 빠져나갔지. 준비해둔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리고 한참 뒤 김인우도 뛰어나왔어. 달렸다. 늦기 전에 두 사람은 병든 노인을 수레에 싣고 그 밤을 내달렸어. 새벽 찬바람이 휘잉 불어왔지만 연옥은 춥지 않았어. 아버지의 손이 자신의 손 안에 있었으니까. 김인우는 조정으로 돌아가 박씨 가문이 역적이 아님을 증언하는 상소를 올렸어. 거기에 난리통에 이름 없이 나라를 위해 싸운 붉은 도포의 칼잡이의 공을 낱낱이 기록해 넣었지. 자객을 보낸 구세력은 결국 내부에서 무너졌고 박노인의 씌워진 역적의 누명은 풀렸네. 박노인은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 연옥이 그 고향집 마당에 아비를 모셔다 드리던 날 가을비디 산을 물들이고 있었지. 박노인은 마루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네. 내가 쓴 칼을 나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칼이 나를 살렸고 이 나라를 지켰겠지. 아비는 부끄럽구나. 아버지, 제가 배운 칼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칼은 아버지의 칼이었어요. 박노인의 두 눈에서 주름진 뺨을 타고 눈물이 흘렀네. 연옥도 그날 처음으로 실컷 울었어. 전장에서도 옥사에서도 칼을 휘두르면서도 참아왔던 눈물을 비로소 흘렸지. 그의 가을이 깊어갈 무렵 연옥은 다시 길을 나섰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연옥은 아비를 집에 모시고 다시 붉은 도포를 챙겨 입었어.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네. 또 혼자 가려 했는가 마을 어귀에서 김인우가 기다리고 있었어. 말 두 마리를 끌고서. 연옥은 그를 보고 잠시 멈췄다가 낮게 웃었지. 이제 빚은 다 갚으신 것 아닙니까? 목숨은 한 번 갚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더군. 그는 말 곱비를 던져주며 툭 말했어. 연옥은 그 곱비를 받아 쥐었네. 두 사람은 말을 나란히 몰아기를 나섰어. 산자락에 걸린 늦가을 해가 길게 두 사람의 그림자를 드리웠지. 붉은 도포가 바람에 날렸네. 그것은 이제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 아비의 옷이었다가
전장의 가면이었다가 이제는 그녀 자신의 것이 된 그 도포. 18 처녀의 어깨에서 시작된 그 붉은 빛은 이 난세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뜨거운 신념이 되어 바람 속에 펄럭였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이야기했다네? 임진년의 난리 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붉은 도포를 휘날리며 적진을 무너뜨리던 장수가 있었다고. 목소리는 나직하고 몸집은 가냘프지만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살아남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그리고 누군가 그의 정체를 물으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네. 그저 칼잡이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 그 칼잡이가 18 처녀였다는 것을. 아비를 살리러 나선 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결국 이 땅을, 이 백성을, 이 시대를 살아낸 가장 붉고 뜨거운 꽃이었다는 것을. 에헤라.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라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덕분에 이 늙은 이야기꾼도 오늘 속이 후련하이. 세상에는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진 이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연옥이 바로 그중 하나였을 테지. 하지만 이름이 없다고 해서 그 삶이 없었던 것은 아니야. 피로 쓴 이야기는 종이가 없어도 바람에 새겨지는 법이니까. 붉은 도포는 바람에 날렸고 그 바람은 지금도 이 강산 어딘가를 가로지르고 있을 것이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게.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세상의 이야기는 끝이 없는 법이거든. 다음에 또 만나세나.